네,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하는 ESG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대덕넷의 박성민입니다. 네,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이 대세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ESG 경영은 이미 대기업을 넘어서 스타트업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에 참여하거나 혹은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ESG 경영에 실천을 두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충북의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충북 기업들의 ESG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관련 전문가분들과 함께 충북의 ESG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입니다. 네, 슈퍼빈은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 폐기물을 수집하고 또 재활용으로 폐기물 시장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기업가 정신으로 보는 충북 기업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실 텐데요. 저희 김정빈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슈퍼빈의 대표 김정빈입니다. 오늘 이제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타이틀이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보는 충북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슈퍼빈의 대표로 창업한 지 이제 한 8년 차 정도 되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 회사가 경험했던 부분들과 시장에서 이야기한 이제 ESG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ESG가 이제 하나의 어떤 경영적 기법이나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ESG가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어떤 질서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제 어떤 우리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먼저 그런 부분을 함께 리뷰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타이틀로 내세웠던 주제가 레짐 체인지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짐 체인지라는 거는 저희 사회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어떤 사회적 규범들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속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이나 사회 제도들이 전체가 다 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레짐 체인지가 결국은 이제 ESG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레짐 체인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경쟁의 심화를 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제 뒤쪽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 경제는 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완전 경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나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경쟁을 배척하거나 경쟁에 대한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어떤 경쟁에 대한 선순환적인 기능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지향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짐 체인지 시대에서는 이제 무엇이 가장 다르냐면 경쟁의 방식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나 이런 어떤 ESG 같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오기 전까지의 어떤 선형 경제적인 과거의 어떤 경쟁 방식이 새로운 방식의 어떤 경쟁 구도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경쟁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의 상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경쟁의 방식이 전환되는 거와 이제 맥을 같이 해서 실제로 저희는 과거에 이제 기획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나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있는 기획이나 이제 해석 능력, 분석 능력을 이제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과
지금 레짐 체인지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설명이 가능한 상수적 그리고 설명이 가능한 변수들보다는 변수의 값이 급변하거나 설명이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변수의 영향력이 점차 더 커지는 세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불확실성을 해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과정보다는 그 주어져 있는 불확실성 자체를 이제 어떤 변수 값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대기업들과 특정 부분에서는 어깨를 견줄 수 있고, 또는 대기업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사업적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로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어떤 규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질서들이 다시 이제 혼재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경쟁 구도의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수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시대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과 자본주의를 이야기해야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ESG까지 어떤 그 컨셉이 저희의 이제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데요. 왜 저희 회사 이제 슈퍼빈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폐기물에 대한 머신러닝 데이터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거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장비들이 판단하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냐,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iO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iOS 기반에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겠죠. 그리고 iOS라는 어떤 시스템 체계를, 그 어떤 아키텍처를 잘 이해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리눅스나 또는 안드로이드의 코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버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저희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전체적인 운영 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진화되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ESG나 또는 이제 기후위기에 이 기업과 자본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늠하는데 상당한 어떤 설명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경제 기반의 자본주의가 있으면 반드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 기반으로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리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장의 실패 영역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부가 이제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재 서비스를 해왔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공공재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일반적인 제품과 수익으로는 수익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매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그 환경이나 또는 이제 소셜에 필요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에서는 마켓 밸류 영역이지만 공공재 제품이 공급되는 시장, 이렇게가 이제 저희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자본주의에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부터 현재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온 저희의 자본주의에 무언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문제점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수정자본주의, 즉 자본주의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이제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산 함수를 아주 잠깐만 보시면 ESG가 탄생하게 된 어떤 철학적 근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F라고 되어 있는 함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기업은 K라는 어떤 캐피탈, 자본가들의 자본과 L이라고 얘기하는 노동가들의 노동을 공급받아서 F라는 어떤 기업이 Y라는 잉여 생산물을 만들도록 시장 경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F라는 기업이 Y라는 생산물을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공급하고 그 시장에서 받는 반대급부를 가지고 이익이 나면, 만약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이 F라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겠죠. F라는 기업이 이익이 남게 되면 그 이익을 자본가들인 K와 노동가들인 L에게 배분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ESG는 미국에서 시작된 자본가들로부터 화두가 된 ESG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환경을 하자 또는 뭐 소셜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걸 포괄하죠. 그런데 F라는 기업이 K와 L로부터 투입 요소를 받아서 Y라는 생산품을 만들어서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과연 기업이 갖다 쓴 투입 요소가 자본가들이 준 자본과 노동가들이 제공한 노동만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업은 노동가와 자본가의 자본과 노동을 갖다 쓰지만 실제로 공공재였던 환경의 요소들, 그리고 도시나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진 어떤 사회적 기반들을 쓰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비용이나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어떤 방식들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묻는 데에서 ESG는 시작이 됩니다. 즉,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ESG의 활동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투입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그 투입 요소들을 배려하고 포괄하며 이 자본주의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화두를 이제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에게 던지면서 시작된 큰 이제 어떤 문화적인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자본가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이다, 뭐 이렇게만 보기에는 사실 훨씬 더 심도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올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핸드폰, 새 핸드폰을 발표하면서 이제 라스베가스 CES에서 그거를 발표할 때 삼성전자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향후에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은 해양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걸 소재로 쓰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왔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친환경 활동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사실 임팩트가 훨씬 더 큰 것이요. 지금 삼성전자의 공급망 안에서 합성수지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지금 당장 바닷속에 들어가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거를 세척해서 과연 거기에 맞는 소재로 공급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망 밖에 있었지만 뭐 포어시스나 이런 이미 벤처 회사들 중에 바다의 어떤 폐기물들을 소재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주체들이 있었고 그런 주체들이 이번에 이제 ESG에 관련된 삼성의 그런 공급망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삼성의 공급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 이제 벤처 생태계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산업이 구성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연결된 공급망이 현재가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한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져 왔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그리고 창업회사에 대한 중요한 화두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대기업의 어떤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벤더 회사들, 중소기업이나 그 중에 이제 뭐 중견기업도 꽤 있죠. 그런 공급망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레짐 체인지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계속 끌고 와 보면 지금 전 세계 사회경제 구조가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할론들, 불확실성에 의한 증폭, 불확실성의 증폭과 어떤 경쟁 방식의 전환에 의해서 새로운 역할론들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그게 대기업이라고 이 역할을 쉽게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에어비앤비나 이제 뭐 저희가 테슬라, 천슬라라고 부르는데 테슬라 같은 사례를 보시면 우리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는 숙박업을 연결해주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어비앤비의 창업가는
어느 나라를 여행 가려고 했는데 그 나라의 호텔이 이제 예약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을 못 가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할 텐데 그 창업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거죠. 여행을 가는데 호텔이 예약이 끝났다고 왜 내가 여행을 못 가는 거지? 난 호텔을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냈던 아이디어는 그럼 그 지역에 비어있는 집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행을 갈 거 아니야. 그럼 집이 비어있으면 그거를 빌려줘. 나는 호텔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거야. 이런 어떤 가치 체계를 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창업할 때 첫 슬로건이 여행은 가서 살아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치 체계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ESG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사실은 해석은 가능한 거죠.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호텔을 더 많이 생산할 필요 없이 더 지을 필요 없이 있는 사회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빈집에 대한 사회적 자산을 더 유틸라이즈, 더 많이 씀으로 인해서 저희는 사회적 자산의 어떤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우버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본가들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기업 가치를 1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창업했는데 기업 가치가 100조가 넘고요. 우리나라의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 계열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 100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특정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에서 주어지는 기회에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자본가들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2003년에 창업해서 현재 천슬라라고 불리울 만큼,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위축되면서 시가총액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었는데 메타로 이제 사명을 변경한 몇몇 회사들과 함께 1000조라는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과연 산업혁명 이후에 단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많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 앞으로의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들이 이렇게 기업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자본가들이 원하는 특정 사회의 어떤 역할론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테슬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앨런 머스크가 창업했을 초기의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정의하는 테슬라의 최고의 사회적 가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대 도래에 대한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고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제 뭐 마이셀이나 엔띵 그리고 뉴트리 인더스트리 이런 회사들이 작은 창업 회사지만 창업한 지 몇 년 이내에 100억 이상의 어떤 투자 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업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마이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축산업을 통해서 얻고 있는 가죽에 대한 효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버섯의 그 균사를 배양해서 가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 소개는 안 되고 있지만 여기 충북 음성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뉴트리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는 굉장히 재활용에 부적합합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곤충의 먹이로 주고 그 곤충들이 이제 성충이 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떤 사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폐기물에 대한 순환 구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의 대기업들이 하지 않으면서 사회는 필요로 했고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기회를 잡으면서 자본가들의 인정을 받고 이제 사업을 해가는 사례들이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ESG를 보는 관점은 과거의 경영 방식이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그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매출을 확장하거나 제품을 다양화하거나 또는 제품을 혁신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였다면 실제로 이제는 ESG를 포함해서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이끌고자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것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사회에 맞는 창업의 방식이고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가치 체계가 어떻게 보면 ESG라는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ESG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해석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가치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창업회사들은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와 우리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성장의 원천을 갖게 되고 그 제공 가치를 이제 차별화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이제 기업의 차별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기술력이 좋았느냐 또는 어떤 뭐 마케팅이 차별화됐느냐 이렇게 요구되어졌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창업 생태계에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가치는 ESG 중에서도 그냥 좋아야 된다, 친환경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젠 죽느냐 사느냐, 저희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폐기물이나 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대한민국 경우에만 봐도 지금 2021년까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노란 그래프 속에 탄소의 총량이 2050년에 넷제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삶의 방식과 도시 운영의 방식 그리고 산업의 방식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급격하고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먼저 나서고 있고요. 영상은 시간이 좀 빡빡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대기업들 중에 이제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들의 기저귀를 재활용하거나 많은 이제 음료 회사들이 폐기물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술과 창업가들과 이제 협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훨씬 더 다양하고 이질적인 어떤 가치 체계로 해석해낼 수 있는 기존의 대기업들보다는 창업의 생태계에 부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미래 세계의 이제 ESG의 생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식 대표님은 ESG 청색 기술 포럼을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ESG 청색 기술 포럼은 현재 170여 명이 넘는 전문가분들을 초빙하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쓰고 계십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인식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ESG 정책기술 포럼 대표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ESG 정책기술 포럼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 ESG 경영에 맞게 설명을 드리되 ESG 경영은 코끼리같이 큰 태평양같이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충북의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창업 쪽에 좀 관심을 집중을 시켜서 ESG 경영을 설명드리고 그 창업의 하나의 혁신적인 수단으로 이 청색 기술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청색 기술이 뭐야? 나 처음 들어본 말인데 아마 이렇게 당황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맞아 저걸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G 경영이 국제적 또는 국내적 최고의 화두가 됐는데 거기에 가장 키워드로 우리 일반 대중의 모든 관심을 유발하는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를 만드는 미국의 기업인데요. 왜 이 회사가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관심사인가? 73년에 설립이 돼서 꽤 오래된 회사죠. 그러니까 한 50년 넘게 된 회사인데 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었어요. 요새 말로 아주 착한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 사시가 뭐냐면 우리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 이게 바로 ESG 경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ESG 경영은 좀 전문적인 용어고 그 쉬운 말로 풀었으면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창업을 하신 그 창업주가 84세인데 금전에 이분이 자기 회사 전체를 몽땅 사회에 기부를 해버렸어요. 어떤 일을 하는 대로 기부했느냐면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는 분들한테 이 돈을 써라 해서 그 회사가 무려 4조 2천억 원 회사를 지난 9월에 이 사회에 기부를 해서 완전히 이거 세계적인 뉴스 아닌 뉴스 됐죠. SK는 2030년까지 또 현대차는 뭐 2045 이렇게 쭉 발표한 게 뭐였죠? 바로 아리백. 그때까지 자기들이 공장에 쓰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근데 그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데 쓰는 건 좋은데 공급을 누가 하죠? 그게 아주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별도로 치고 제3의 방법이 있어요.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바로 그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전색 기술입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아무래도 외국의 그 참고 자료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전색 기술을 제일 잘하는 데가 바이오 미미크리 인스티튜트입니다.
생물모방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무슨 자료를 발표했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드로다운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라고 사업 이름이 아니라 기업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 드로다운이 뭐냐면 그냥 월급을 자른다 이런 보통 명사인데 이게 지상학으로 가면 어떤 전문 용어로 바뀌냐면 온실가스가 최고치에 갔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가 드로다운이라는데 글쎄요 그런 날이 우리 지구 역사에 올까요? 어쨌든 이상적인데 그 온실가스가 떨어지는 시점을 위해서 연구하는 단체가 바로 이 드로다운 프로젝트인데 그 연구단체에서 뭘 발표했냐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 100가지를 발표했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100가지. 근데 100가지 발표한 게 아니라 그 순서대로, 중요도로 쭉 순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은 25가지, 1번부터 25번까지 제일 중요하겠죠? 그 25가지 중에서 60%인 15개가 무려 생물 모방, 청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청색 기술 설명 더 들으실 것도 없어요. 아, 청색 기술은 이 자료 하나만 갖고도 맞아.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기후기술이고 요새 기후기술이라는 용어가 지금 벤처 투자자에 굉장히 유행되는데 바로 기후테크, 기후기술입니다. 그리고 기후테크라는 건 뭐겠어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탄소지급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걸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이 청색기술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건데 첫 번째 아까 그 생물 모방 영어 소개드렸죠. 그 생물을 모방하거나 자연에서 영감을 얻거나 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 친화적인 게 되겠죠. 근데 그 개념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제닌 베니슨은 여자분이에요. 199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이 책을 냈는데 그 외국에는 반드시 이 책이 원서가 보시면 돼요. 이게 바이오미미크리인데 이 이름 제닌 베니슨 밑에가 조그만 글 써졌죠. 이게 뭐냐면 생물 모방이 뭐냐? Innovation inspired by nature.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기술 혁신을 생물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과학기술이니까 그걸로 끝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이 군트 파일리 벨기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10년에 책을 냈어요. 정책경제라는 책. 이 책에 보면 책의 부제가 뭐냐. 생물 모방 기술 100가지를 가지고 10년간, 그러니까 2020년이 되겠죠. 10년간 사업을 하면 일자리 이렇게 넣어. 이렇게. 이 기술 하나만 갖고도 이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완전히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 내 인생의 목표를 청색 기술에 투입하자 해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2015년에 또 이 아래 책입니다. 바울이 책을 냈는데 이건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40억 달러를 들여서 200개 사업을 했는데 일자리 300만 개.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보시다시피 이미 청색 기술과 청색 경제는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더 원론적으로 기후테크라 탄소집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2012년 5월에 자연은 일단 스스로 책을 낼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청색경제라는 책을 보니까 청색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이다 이름이어서 제가 얼른 이름을 정한 게 브루테크다. 제가 이름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연이더스 창간 10주년 맞이 출간 10주년만 책도 만화책 내는데 그럼 중요한 게 여러분 그렇죠. 기후테크? 그 녹색 기술이 있지 않느냐? 이게 뭐가 달라? 뭐 새로운 용어만 녹색, 청색 색깔만 달라? 그렇지는 않아요. 녹색 기술이 뭐죠? 지금 녹색 기술 대부분이 그린 나는데 그거 뭐냐면 현재 경제 체제에서 어차피 이산화탄소는 나오게 돼 있어요. 현재 경제 체제가. 그러니까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저감, 줄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청색 기술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산화탄소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물을 모방하니까. 그래서 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에 꼭 해야 할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청색 기술이 있어요. 청색 경제. 그 세계은행에서 2017년에 청색 경제라는 용어를 또 만들었어요. 아까는 군트 파울리 용어였고 이건 뭐냐면 바다가 청색이죠. 바다를 활용하는데 지속 가능하게, 즉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덜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 용어가 나와가지고 해양 경제, 바다 경제와 좀 개념이 달라. 다시 말해 해양 경제는 바다 경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청색 경제는 뭐죠?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됐나 싶었는데 제가 사적인 얘기인데 청색 기술을 쓰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거 여기서도 안 쓰는 용어를 혼자 쓰느냐. 그런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작년에 그 유명한 MIT 테크놀로지 리뷰 거기에서 보고서 이름이 바로 브루 테크놀로지 바로 제가 만세를 불렀어요. 와, 드디어 외국에서도 또 세계 최고의
기술 전문가 집단 MIT 대학에서 보고서에 드디어 프로텍션 용어가 등장한 겁니다. 자, 만세를 불렀어요. 아, 하늘이 도왔다. 그럼 이게 뭐냐? 이 프로텍션은 바다를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게 하고 해양을 보존하고 이제 그런 그 기술 이게 이제 프로텍션입니다.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앞에 말한 군터 파울리 조금 다르죠. 근데 공통점은 자연을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를 덜 나오게 하는 거. 그렇다면 두 개를 합치자 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십시오. 전세 기술이 아주 떨어진 게 아니죠. 있던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킨 건데 생물 영감, 생물 모방을 합친 거고 자연을 번떠 만든 물질. 이게 뭐냐? 나노 기술이 없었으면요. 전세 기술은 불가능해요. 나노 기술이 나와서 물질을 분자 구조까지 분석하고 합성할 수 있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자연을 번떠 만지면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전세 기술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나노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우리나라가 나노 기술이 뭐 5대국, 7대국 돼서 우리나라 희망이 있어요. 나노 기술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세 기술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다 이거죠. 나노 기술 잘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로봇은 어차피 뭐 식물, 생물, 세균을 다 흉내내는 거고 인체 부품, 우리 인공장기 뭐 이런 거 흉내내는 거, 몸뚱이 그건 당연히 이제 전세 기술이 되고 집단지능은 이제 집단지성으로 용어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집단지능이 많다. 왜냐하면 흰개미 집단에서 나오는 그 전체적인 지능의 그걸 대해서 집단지능에서 흰개미 집단이 집을 짓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 거. 그다음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 이렇게 해서 6대 분야.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학 기술이 다 망라되는 융합 기술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책을 냈습니다. 자연에 대한 스승이다. 사례를 한 4개, 2개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어. 상어 굉장히 빨리 바다에서 달리죠. 시속 50km.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상어 이 지느러미 비늘에 이 미세돌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어 몸뚱이하고 물하고 사이에 마찰을 줄여줘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제품을 3가지만 설명드리면 전신 수영복. 왜냐하면 지느러미 비늘을 흉내내서 수영복을 만들었더니 그걸 입은 선수들이 100m 기록이 0.2초 다녔다. 이게 금메달이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33개 중에 28개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전신 수영복 입은 사람. 이 사람 못 입게 해요. 반칙이다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든 상어를 모방한 수영복이 있고 상어 페인트. 상어가 빨리 달리니까 물속에서 그 빨리 달리는 요 피부를 흉내내는 페인트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비행기에다 발랐더니 비행기가 빨리 가는 거예요. 상어처럼. 그래서 에어버스라고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항공이 들여온 그 에어버스 날개의 동체에다가 이 상어 페인트를 발랐더니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빨리 가니까 가스린 덜 떼니까 이산화탄소 덜 나오고 기후 온난화 막고 또 빨리 가는 손님들 좋고 또 빨리 가니까 운임도 그래서 굉장히 1금 3등 4등에서 상어 하나만 갖고 되고 또 진짜 중요한 게 항균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르스 사태 때 고생했고 지금 코로나라고 고생하는데 세균을 막아줘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다 그 항균편이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상어 피부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세균을 못 달라붙게 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유명한 샤크레즈라는 회사가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에 좀 큰 병원에 다 이걸 바르자. 그러면 병원에서 전염이 안 돼요. 메르스 사태가 그 병원에 전염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서 이 상어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면 청색기 우리 스마트폰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청색기들이 들어갈 사례가 4가지가 있어요. 하나 독수리 눈을 이용해서 카메라 렌즈를 만들고 또 오징어 이빨 이게 신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치유해요. 그래서 그 셀프 힐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 땅에 떨어질 때 깨지는데 그 깨지는 스마트폰 표면이 다시 스스로가 달라붙기 때문에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생기죠. 또 파리기를 이용한 마이크로폰도 있고 또 나비 날개 이게 방호, 오염 방지를 해서 이 나비 날개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 위에다가 바르면 때를 덜 탄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여러 가지 생물을 흉내내고 모방한 그런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3번째 사례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하도 노벨상을 한국에서 못 하니까 그럼 누가 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한 언론에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어요. 유망주 여기 6분이 소개됐는데 제일 먼저는 남기태 교수 이분 서울대 교수분인데 재래공학부 교수인데 이분이 연구하는 게 인공광합성. 인공광합성이 뭐죠? 나무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광합성 연구를 해서 그 인공 나무집을 만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실력자. 작년에 포스코 청암상도 받았고 그런데 이분을 이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인공광합성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재 이 기술이 굉장히 앞질러 가가지고 2030년,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30년 인공광합성 세상이 되면 참 놀라워요. 광합성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있는 데 가서 그 옷을 보면 산소가 막 나와. 야, 얼마나 좋아요. 또 광합성 벽지. 신혼 살림하는 부부들 방에다 이 벽지를 바르면 항상 깨끗한 산소가 나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손바닥만한 인공 나무를 넣으면 거기서 막 산소가 나오고. 그래서 인공광합성이 많이 개발되면 조만간 나무를 구태 산에 심지 않고도 산소가 공급되는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최근의 뉴스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 뜨거운 뉴스인데요. 그 유엔에서 그 유엔 해비타트라고 인간 정주기에 가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얕은 데 사는데 다 물속에 잠겨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뽑아야겠다.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 견디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데이터를 뽑으니까 부산 앞바다로 결정되었어요. 부산 앞바다.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누구 돈으로? 유엔 돈으로. 우리나라는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니까 바다만 들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드는 게 유엔 해상도시인데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자료를 뽑는데 이 섬은 어떤 섬이냐? 그 섬 자체 내에서 에너지, 물, 식량을 다 자극해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착공해서 30년 완공하는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전 지구적으로 30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드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모듈로 되어 있죠. 조그마한 이것들이 5,500평입니다. 5,500평인데 정육각형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만드는 기술이 바로 바이오락입니다. 특화된 기술인데요. 이 바이오락으로 만들어서 떠돌아다니는 부유식이 떠돌아다니는 걸 다 바다에 고정을 시킨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바이오락은 철분 구조물을 바다에다 가라앉힌 다음에 전류를 살짝 흘리면 너무 강하면 고기가 죽어버리겠죠. 흘리면 그 바다에 있는 광물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게 구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부산에 해상도시를 만드는데 그 해상도시를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오션익스예요. 오션익스 사장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지난 10월 25일 날 부산에서 있었던 세계 해양 포럼에 와서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기사인데 자기들은 천색기술 기업이다. 제가 만세불에서 대단하다. 드디어 천색기술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해상도시에서 천색을 만들겠다. 그래서 천색기술이 지금은 별로 관심사가 안 되지만 이 일로 해서 국제적인 유엔의 관심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런 천색기술이 기술적으로 미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오늘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신 분이 다 벤처 창업하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시장 규모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연이지만 2017년에 그 골든아워죠. KBS ETV의 경제타임 골든아워인데 거기서 7분 9초 동안이나 정색기술 미래산 몇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기자분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 전세계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죠. 43억 달러에 불과해요. 그런데 15년 뒤에 무려 1조 6천억 달러가 돼요. 창업 사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들으시는 벤처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할 수 없는데 창업 사례를 제가 몇 개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다 우리 IT만 생각하고 인공지능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쪽 분야도 굉장히 창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파이버. 말 그대로 스파이더 파이버. 거미줄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없다. 거미줄은 그런데 어떻게 하죠? 도망다니는 거미를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미 활용 못 했는데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이제 그 거미줄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 거미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젊은이. 83년생이니까 지금 40살도 안 돼 있죠. 근데 그 친구가 2007년에 그러니까 24살에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벤처 자금을 다 모았죠. 여러 차례. 그리고 2017년에 첫 제품을 출시해서 큐모노스가 일본말로 거미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스페이스가
이 거미줄을 갖다가 아웃도어로 만들었어요. 파카를. 이 젊은 친구 완전히 지금 유니콘입니다. 1조 원 이상 회사예요. 화장품, 뭐 낙하산, 방탄복, 안경, 신발, 약 다 만들어요. 이 원조, 근데 그 원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어, 아까 상어 피부 말씀드렸죠? 상어 피부에 비늘을 가지고 있으면 박테리아를 막는다. 미생물 방지한다. 그래서 이 샤크레디라는 회사도 중요한 건 병원에서 생기는 질병이 엄청 많은데 이걸 병원마다 쓰게 돼서 아주 대박을 친 회사가 샤크렛입니다. 필름 하나 개발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야죠. 대표적인 회사가 이노테라피입니다. 이 기술은 무슨 기술이냐면 홍합 단백질 바이오 달라붙은 그걸 활용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겠죠? 물 속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습식 접착제. 피 속에서 수술을 끝내고 피가 막 흘러다니는데 거기 접착제가 피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쓰면 물 속에서도 접착이 되는 그걸 개발하는 게 바로 카이스트의 이혜신 교수입니다. 그 이혜신 교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문수 여자분입니다. 그분도 박사학위 따는데 두 분, 이문수 씨가 만든 회사가 바로 이노테라피입니다. 이노테라피는 2010년에 창업을 해서 2019년 코스닥 상장했고 지금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바로 생물 모방 의료용 소재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창업사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에콘크리트라고 말 그대로 에콘크리트, 에코가 뭐죠? 생태. 생태 콘크리트입니다. 이스라엘 회사가 그걸 만들었는데요. 2012년에 설립된 해양용, 바다에 쭉 바다 해안가에 설치하는 그 제방 같은 그런 콘크리트를 만든 회사인데요. 놀랍게도 2020년에 레이어 오프 프라이즈 이게 정책 기술 세계 챔피언한테 준 상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 레이어 오프 프라이즈 몇 년 동안 보는데 예선에도 한국 사람은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참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상으로. 그래서 보시면 세계 해안면 70%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를 다 이걸로 바꾼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 콘크리트 1톤 생산할 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도 1톤 나와요. 1대1로. 그 콘크리트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붕괴되잖아요. 계속 이 콘크리트를 만들다 보니까 시멘트를 만들다 보니까 시멘트 1톤에 CO2 1톤 나온다. 근데 그걸 이걸로 하면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CO2가 안 나와. 이런 콘크리트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왜 가능할까요? 바다에서 산호가 골격을 만들 때 산호가 그 바다 위에 이산화탄 CO2를 다 흡수해가지고 물속에 있는 광물질을 섞어서 시멘트 원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게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걸 좀 한국에서도 해서 우리가 삼면이 바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걸로 다음은 제가 만든 영화입니다. 브루 코스트라인. 청색 해안선을 만들자. 첫째, 해양 생태계가 다 보존되죠. 그 시멘트, 못돼 먹은 시멘트 다 걷어치고 정말 이 좋은 시멘트 바꾸면. 두 번째, 바꿔치기 할 때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건 브루카본. 브루카본이 뭐냐면 바다에서 CO2 잡아먹는 저장하는 능력인데 그린카본, 땅에 나무. 근데 바다에서 탄소 흡수하는 능력이 땅보다 50배 강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가 오는데 바다에 이거 해놓으면 다 CO2를 갖다 흡수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탄소 중립을 빨리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인데요.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을 왜 하죠? 대전이 지금 과학기술의 메카인데 왜 하죠? 연구를 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을 하는 일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벤처 창업을 해서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지금 일자리 없다고 난리잖아요. 두 번째, ESG 경영사회를 만들어서 사회 갈등, 양극화를 해소해야죠. 세 번째, 저탄소, 탄소가 없는, 탄소가 적은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대체한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저는 21세기 현재 시점에 대전의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걸 개발하는 게 좋다. 자, 일자리 창출, 디지털 기술, 저는 좀 걔네가 다릅니다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디지털 기술이 인공지능이면 일자리 없어진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ESG 경영, 디지털 기술 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지고 뒷부분에 가면 ESG에서 S하고 G가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탄소 중립 아예 불가능해요. 디지털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기술 일자리 창출처는 없다고 봐요. 해상 풍력 그거 다 기계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광 그거 다 기계 가만 판대 갖다 사람이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린 기술 일자리 창출 하나도 못해요. 제 생각입니다. ESG 경영은 가능해요. ESG의 E를 해. 환경 문제 해결돼. 그다음에 탄소 중립은 물론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이 하는데
청색 기술은 셋 다 가능해요. 일자리 창출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ESG 경우에 기본 ESG 2를 해결해요. 탄소중립은 당연히. 그래서 저는 현재 과학기술 중에서 이 세 가지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유일하게 청색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증거를 댈게요. 환경부에서 미국의 유명한 이 청색 기술 시장조사 기관한테 의뢰를 했어요. 한국 시장을 좀 분석해달라. 그게 2020년 10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2035년에 청색 기술 일자리 65만 개가 나와요. 단일 기술로 이 고급 월급 많이 주는 일자리 65만 개,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다른 거, 이 청색 기술 아니면 불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환경 오염들을 무려 10%나 감소시켜. 아, 이거 대단한 환상적인 기술입니다. 2050년 가면 탄소 중립한다는 2050년 가면 일자리 200만 개. 그리고 탄소 중립할 때 그 이산화탄소 흡수는 20%.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청색 기술. 이거 제 자료가 아니고 환경부가 돈을 주고 미국 기관을 받은 자료예요. 이게 그럼 충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분이 지난 10월 1일 날 도지사 취임 3개월 기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평소 지론인데 트리플 악셀러를 강조했어요. 재강조를 했어요. 트리플 악셀러는 세 가지.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이 융합을 해야 한다. 이게 아마도 충북도의 미래 비전의 기본이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게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ABC 혁신사회거든요. 자, 보세요. A.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이게 A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뭐죠? 기계죠. 기계 중심 기술이죠. B. 전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전환. B가 뭐죠? 자연 중심. C. 문화 기술. 인간적, 인본적, 사람 중심. 그래서 A, B, C가 즉 다시 말하면 자연, 사람, 기계가 서로 조화를 혁신사회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선진 문명 국가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영환 지사께서 충북 미래를 트리플 악셀런으로 연결시킨 건 너무 잘한 거고 제가 전폭적 지지를 하고 이렇게 ABC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소 생소할 수도 있었던 그 청색 기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놀랐던 것들은 청색 기술 자체가 일자리를 뭐 1억 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해주셨고요. 또 과학 기술을 총망라하는 청색 기술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댓글을 통해서도 지금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 발제자분들께 그 질문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인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ESG 청색기술 포럼의 이인식 대표님 그리고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그 댓글들도 남겨주시고 질문들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 생중계를 통해서 질문을 받기 전에 사실 그 참가자분들께 사전으로 또 질문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 그리고 현장 질문을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댓글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그 먼저 질문 드릴 내용은 저희 이인식 대표님에 대한 질문,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기술이라는 단어는 대표님이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2012년에 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책을 낼 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세계적으로 처음 만들었다. 아, 그러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특허 등록을 했어요. 그 단어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김정빈 대표님에 대한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그 ESG의 등장으로 또 길게 할 걸 그랬나 봐요. 네, 스타트업의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제정이 되고 이제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차별성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보통 이렇게 기업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발제를 해주실 때는 보통 이제 방송에서는 기업 홍보를 좀 이렇게 해주시는데 대표님께서는 기업 홍보 없이 아주 그 알찬 그 강의를 해주셨어요. 혹시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슈퍼빈이라는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또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앞서서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좀 덧붙여서 그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폐기물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경제 구조가 선형 경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가 되죠. 폐기되는 거를 이제 재활용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를 관찰할 때 그게 실제로는 저희가 믿고 있는 재활용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를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선형 경제를 순환 경제로 만드는, 그러니까 리니어 이코노미를 서큘러 이코노미로 만드는 거대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30년부터 뭐 코카콜라나 이제 다농이나 이런 회사들이 음료나 이제 어떤 음식의 패키지를 폐플라스틱으로만 100%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만큼 어떤 이제 물질 순환 구조나 에너지 순환 구조에서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가 들어오게 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형 경제 구조에 있는 것들을 순환으로 만들 때 과연 이제 생산자들이, 기업들이 폐기물을 정말 재활용을 잘 하려면 어떻게 그거를 어시스트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버리는 많은 생활 폐기물들을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데이터화를 하고, 그 디지털 데이터화가 된 어떤 체계를 기업들이 가져가서 나는 이런 폐기물을 매입하고 싶어, 나는 저런 폐기물을 매입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폐기물에 대한 구매 욕구와 저희들이 버리는,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폐기물을 디지털 장비들이 해독해내고 해석해서 그걸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폐기물에 대한 어떤 리사이클링 수준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여담이지만 창업한 지 7년 됐는데 저희가 올해 비브릿지 180억을 이제 추가 받으면서 지난 7년 동안 420억 누적 투자에 기업 가치가 한 2천억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의 정말 대표적인 자원순환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사전 질문도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그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시간 관계상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의 질문을 좀 뽑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김정빈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없는 싸움이기는 한데 대기업들도 스스로 지금 ESG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ESG가 유발된 어떤 미국의 금융가를 보거나 이제 거기에 합을 맞추고 이제 ESG에 대한 어떤 선언을 했던 대기업들의 어떤 그 공동 선언문들을 보면 인류가 필요로 하는 기업의 역할과 행동 방식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방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주주 우선주의, 그다음에 생산의 효율성, 어떤 이제 뭐 비용의 경쟁력, 대량 생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관점에서 기업가들에게 이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고 어떤 소재를 갖다 쓰고 생산품을 만들고,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이제 포지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옳게 행동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러니까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뭐가 부족하면 제품을 공급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최대한 작게 넣고 그래서 수익을 내서 주주나 이제 참여하는 그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하던 게 최고의 덕이었던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회가 원하는 기업의 역할로는 뭐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돌아볼 수 있는 기업들의 각자의 어떤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 거기에 맞는 평가 방식, 거기에 맞는 지원책과의 어떤 이런 것들에 저는 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하우투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거기에 기업들은 어떻게 그 제품과 서비스 또는 소재를 갖다 쓰는 방식에서 자원을 조달받는 방식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옳은 거지를 고민해 보시는 문제의식이 저는 첫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ESG 경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현재 대기업들도 그 아직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조급해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정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슈퍼빈이 이제 AI 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AI 혹은 빅데이터가 ESG 경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대표님께서 그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뭐 AI나 빅데이터가 ESG랑 직접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그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제 딸도 어제 수능을 봤는데 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뭐 토플이나 GRE나 뭐 SAT를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그 거기서의 영어는 일종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체계를 구축하거나 그 구축된 서버 안에 구축된 데이터의 체계가 이제 뭐 인간이 학습하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알고리즘이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떤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거를 구현하는 어떤 4차 산업의 한 영역이 ESG랑 연결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도구의 발달이 고도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바이오에 쓰실 수도 있고 현재 그냥 선형 경제 내에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석탄석유화학 회사가 잘 쓸 수도 있고 또는 순환 경제를 만드는 회사가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도구의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와 빅데이터가 이제 ESG 경영에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기보다는 이것들은 좀 도구에 가까운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인식 소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청색 기술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제주 기업에 계신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중견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물 모방 나노 기술이 활용돼서 아까 말씀 주셨던 다양한 또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제조 혁신을 일으킨 사례, 국내 사례. 그러니까 이제 대한 이렇게 봐야죠. 청색기술 외국에서도 이제 막 생긴 분야라 대부분이 제품 개발인데 그 제조,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가 정말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회사 이름인데요. 인터페이스, 뭐 컴퓨터 뭐 사람 그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회사 이름 인터페이스인데 그 레이 앤더슨이라고 청색기술의 레전드, 저설적인 인물이 만든 회사예요. 그게 카페트를 그러니까 그 타일, 카페트 타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과학기술 고문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연히 산 속에 숲 속에 다니다가 그 낙엽이 떨어진 걸 봤더니 낙엽이 이게 그렇잖아요. 랜덤. 아무렇게나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내가 돌아가서 타일을 딱딱 규격대로 안 만들어야겠다. 규격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방에 설치할 때 막 잘라내고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맞아. 내가 타일을 만드는데 낙엽처럼 만들겠다. 그 모양이 뭐 가지각색이 그거 갖다가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회사, 지금 인터페이스 인터넷에 보세요. 세계 최고 타일 회사가 되는데요.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CO2가, 이산화탄소가 그 데이터를 제가 좀 보면요. 온실가스가 44%가 덜 나왔어요. 공정에서. 그러니까 타일을 만들 때 그 화학 제품이라 엄청 CO2가 나오고 복잡할 텐데 44% 나오고 폐기물도 많이 나올 텐데 폐기물이 80% 절감됐다 해서 그 생산 공정에서 소위 청색기술 마인드를 활용한 그 매니지먼트로 성공한 사례가 인터페이스가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터페이스를 공부를 안 하니? 벤치마킹 하면 되거든요. 뭐 한국의 케미칼 회사가 뭐건 제조업체가 이걸 보면 될 텐데 인터페이스를 아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는데 이 분야에서는 아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에콘크리트가 상 받은 게 레이 오브 호프 그 레이가 바로 레이 앤더슨 요 인터페이스 회장 이름이에요. 그 돌아가신 뒤에 아드님이 상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해서처럼 청색기술 자연을 모방하는 그 마인드를 경영 일반에 쓰면 여기처럼 폐기물 적게 나오고 온실가스 적게 나오고 그러면 뭐 성공한 거 아니겠느냐. 매출로 올라가고 인터페이스 세계 1등이에요. 양탄자 카페트 회사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 타일 회사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페이스의 기업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아까 발표를 해주실 때 그 상어에 대한 그 피부 그리고 뭐 그 페인트 뭐 그런 걸 이렇게 사례로 좀 들어주셨는데 그 질문입니다. 그 대표님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 가장 획기적인 청색 기술은 무엇인가요? 뭐 아까 상어도 말씀해 주셨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획기적인 그 청색 기술이다라고 보시는 분야가 또 어떤 분야가 있어요? 아까 그 에콘크리트입니다. 그 생태 구태 한국말로 번역하면 생태 콘크리트. 그냥 말씀드린 콘크리트 그 원료인 시멘트 만들 때 현재 기존의 방법으로는 시멘트 1톤 만들 때 CO2가 1톤 나와요. 근데 현대 문명이 시멘트로 건설돼요. 그래서 그거를 산호가 자기 골격 스켈리톤을 만드는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서 한 그 에콘크리트가 나는 세계 최고 제품이고 아마도 우리나라도 조만간 뭐 청계천이고 한강이고 양지천이고 온 바다에 조만간 누군가가 또 브루카본이 그린카본보다 50배 더 능력이 뛰어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도 되고 해서 그거를 나는 제일 최고로 상도 받았어요. 최고로 봅니다. 에콘크리트.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빈 대표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기업의 ESG 경영이 이제 실제 시민들에게 좀 어떠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민 관점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업들이 이 ESG 경영으로 간다고 할 때 실제 기업 매출은 이제 기업의 이야기지만 실제 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답하기 쉬운 질문이긴 한데 크게 상관없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그러니까 ESG는 시민들 대상의 어떤 기업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객들이나 어떤 사회의 친환경 활동을 하라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에게 이제 자본을 투자하면은 기업의 지배권을 갖잖아요. 주주로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자본을 투자하는 주주들이 그 F라는 기업이 이제 무엇인가를 생산할까, 사회에 있는 리소스를 갖다 쓰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되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본가와 기업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ESG고요. 사실 그게 이제 뭐 시민에게 그러면 이제 막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전반적인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기업을 통해서 공급되고 기업이 공급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이제 공공기관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는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주체가 자본가들과의 어떤 협업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2차적인 관계에서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본가와 기업가의 상관관계가 높지만 그 시민 입장에서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페트병의 라벨지가 네네네. PP나 이제 PP라는 소재를 쓰고요. 네. 페트병은 PET라는 소재여서 이 합성수지 소재가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ET에 대한 어떤 그 부가가치가 크니까 라벨을 이제 떼고 만들면 어떠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라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 음료를 생산하는 어떤 생산 공정 프로세스가 일본이랑은 달라서 병을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아요. 라벨을 붙여서.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거기다 음료를 넣거든요. 근데 음료를 넣을 때 그게 흐를 수 있으니까 라벨을 본드로 꼭 붙여야 돼요. 일본은 그 공정 구간이 다 대기업이나 생산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병을 만드는 거를 외주화를 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벨을 안 붙이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용이 내려가겠죠? 그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근데 친환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진 제품들이 재활용이 더 잘 되고 폐기물로 가지 않도록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게 피해를 받는 또 다른 공급망에서의 누구는 사회에 있는 어떤 시민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기업의 역할론들이 제품과 서비스로 시민사회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사회 구조를 연결하고 있는 공급망의 변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규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으시겠지만 설계의 1차적인 거는 기업의 어떤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가 한 번에 되는 네. 그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민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ESG 경영이 그 어느 정도 시점에 그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 이건 기업 대표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도입을 많이 고려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의 기여가 언제 될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 ESG 경영을 현실화시키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에너지를 리뉴어블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스콥 1, 2, 3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콥 3는 이제 100% 리뉴어블 에너지만으로 생산이나 어떤 부품 소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건데 애플이나 구글은 그 공급망 안에 있는 모든 벤더들에게 스콥 3를 달성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인류 사회가 만든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쓰지 않으면 그 공급망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이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제 이런 대기업의 공급망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지금 하는 에너지의 조달, 뭐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 리뉴어블 에너지도 공급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스콥 1, 2, 3에 맞춰서 이제 에너지 사용 체계를 만들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하면서 매출이 언제쯤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살아남고 기업이 생존하려면 그거는 그냥 ESG 방식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질 순환 구조에 대한 채택, 프로세스 설계는 그냥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창업하시거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ESG를 너무 크게만 보거나 또는 방법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환경에 대한 가치, 사회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S는 소셜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 뭐 이제 평등과 어떤 균형에 대한 가치를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했는데 공급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품화하거나 서비스화를 해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아까 제가 이제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라는 패러다임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사회는 우리 사회나 산업은 그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공급하는 구조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정의해서 그게 우리 사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면 그냥 ESG 자체가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사업이 설계가 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가치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 ESG는 이제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 댓글로도 많은 질문을 또 남겨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댓글과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리는 점은 죄송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인식 대표님 그리고 김정빈 대표님을 모시고 ESG 경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그 두 분께서 이제 먼 걸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오늘 이 저희 포럼 세미나에 참여하신 소감을 간단하게 한 분씩만 듣고 오늘 세미나를 마칠까. 저는 하늘이 도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ESG 전세기술 포럼을 만들어서 현재 전문가 200분을 모시고 활동하는데요. 그 덕에 전세기술을 충북 벤처 기업인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한국을 생태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참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SG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 대전환이랑 함께 실제로 저희가 익숙한 사회 경제 구조를 크게 재편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창업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북이 뭐 관의 힘과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잘 이끌어 가신다면 의외로 미래에 굉장히 윤택한 산업을 보유하고 지정학적으로도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더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이
지속될 수 있는 포럼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응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로도 유익했다, 많은 것들을 배워간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오늘 그 청색 기술에 대한 내용, 그리고 ESG 기업의 실제 이제 ESG 경영 사례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움과 학습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세미나는 1회차 세미나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화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회차에 대한 세미나 안내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도 재밌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따른 이제 글로벌 에너지의 산업 변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희 2회차인 12월 2일 세미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분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회차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